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논리, 두 번째는 자료에서 이 각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유형을 다 봐야 되죠. 언어 논리도 그렇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파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한번 언어 논리부터 어떠한 유형들로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휘, 어문 규정, 독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휘, 어문 규정, 독해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휘와 독해. 근데 어문 규정 이 자체적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문 규정도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어휘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 고유어라는 게 있어요. 고유어. 이 고유어라는 것은 출제율 자체는 매우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최근 기출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런 거냐면은 최근에는 고유어를 좀 되살리자라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 고유어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글 있잖아요. 한글과 한자어가 같이 쓰여요. 같이. 이런 거 병기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글이 쓰이잖아요. 한글. 그럼 함께 한자도 같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그 발음이 되지만 한자 자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특히나 신문 등을 먼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신문 등에 등장하는 한자 같은 경우는 실용 한자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쓰는 한자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관용 표현인데 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도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관용 표현은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의 단어, 뭐 최소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쓰이게 되는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개개의 단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는 의미가 전부일 수도 있지만 개개의 단어보다는 이 관용 표현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관용 표현에 초점 맞추기. 그렇죠? 그래서 관용 표현 자체를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또 신체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속담 한자어 어휘의 의미인데 이 속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 어떤 상황을 줍니다. 상황을 딱 주고 이 상황에 적합한 속담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줘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속담 자체를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담 자체를 잘 모르신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지 하다 끝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담은 기본적으로 한자 성어하고 보통 사자성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자성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라고 하고 한자성어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속담과 한자성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담을 한자성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차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속담을 주고 한자성어를 물어본다든지 한자성어를 주고 속담을 물어본다든지. 자, 그래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방금 속담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상황을 줘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또는 한자성어 여러 개를 주고 개개의 뜻을 다 파악됐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1번, 2번, 3번, 5번은 같은 뜻을 갖는 한자성어고 4번만 다른 뜻을 갖는 한자성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형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파트인데 이 어휘는 사전적, 그 다음에 문맥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경우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묻는 거예요. 뜻. 그러니까 이게 단어라는 게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심 의미는 거의 알고 계세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주변 의미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다라고 하면은 주변 의미까지 같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다라는 것은 사실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이 단어는 이런 느낌이네? 그럼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을 선택해서 골라야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사전적 의미예요. 그렇죠? 사전적 의미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통어휘입니다. 공통어휘는 말 그대로 어휘 파트 중에서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또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 파트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어문 규정이에요. 어문 규정의 표준어 발음법,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표준 발음법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무난한 정도인데 다만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지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나오는 내용들이 규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챙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일단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이슈에 약하다. 그러니까 이슈에 좀 취약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슈라는 게 뭐냐면은 새로 제정된 것들 있죠. 최근에 표준어로서 인정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최근 표준어, 요거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문 규정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이 잘 나오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보실 건데, 이 독해 파트는 여러 개로 나뉘어요, 역시. 첫 번째가 이제 주제 및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주제하고 제목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얘네 둘 다 뭐예요?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죠. 맞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이 들어가 있는 문단이 중심 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제 및 제목을 보실 때는 중심 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심 문단에서 중심 문장, 그리고 중심 문장 안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나 제목이 되는데, 좀 너무 광범위한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중심 내용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제나 이런 내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 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포괄적이다. 됐죠? 그리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여기다도 갖다 붙이고 저기다도 갖다 붙이고. 됐죠? 그래서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내용들이 좀 포괄적이어야 되고 추상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부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일치, 불일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왜 가장 어렵냐?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답을 중간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오면 어때요? 아,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 일치나 불일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를 거의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 보통은 내용 일치다, 불일치다 그러면은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날 것 그대로 가는 게 있어요. 날 것. 여기 있는 그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문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공이 어렵겠죠. 그렇죠? 이 지문이 조금 짧고 또는 선택지가 좀 짧은 경우라면 저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화, 중요하다 싶은 내용 위주로 추려서 가지고 올라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체크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공이 됐거나 이거를 길거나 이러면은 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가공한 경우는 파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좀 길다. 그럼 추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은 가지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글을 조금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읽기라는 것은 원래 비판적으로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지문을 딱 보고 A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A가 있네? 그럼 A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A가 맞다라고 했다면 A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체크하면서 가셔야지 그냥 모든 걸 동그라미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줄만 치고 쭉 치면 읽는다던가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인데 이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죠? 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글의 일부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죠? 아니면은 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펼쳐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조인데 이 글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글을 주고서 빈칸을 뚫어놔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글 말미에 다음에 이어질 만한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놓고서 이 안에 들어갈 접속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문단 배열 또는 문장 배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하는 형태가 있어요. 됐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글의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인 걸 얘기해보자면 자 글의 구조에서는 문단 배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빈칸 유형인데 빈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접속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접속어. 맞죠? 접속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장 또는 문단 뭐 이어질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글의 구조는. 다음 글의 추론입니다. 이 글의 추론은 말 그대로 추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죠?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추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는 중요하죠.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이게 뭐 많잖아요. 글을 주워 놓고서는 이 글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글의 이제 논리적 오류인데, 대표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든지, 기타 등등. 이 글이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좀 삐딱하거나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다음에 이제 언어 추리, 명제죠, 명제. 뭐 P면 Q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가온 명제 등등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언어 추리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문학 작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간혹 고전 시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평소에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개 정도는 해드리겠지만 평소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못 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푸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독해 마지막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은 자료 해석이에요. 이 자료 해석은 일반적으로 흔히들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열 수추리,
그 다음이 응용수리, 세 번째가 자료해석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긴 하는데 저는 요 두 개를 묶어갖고 그냥 응용수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앞에서도 그 언어 논리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 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해석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 위주로 학습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거는 이게 응용수지인가 싶긴 한데 응용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됩니다. 얘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도. 자, 일단은 그렇게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이 수열수 추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열수 추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하셔야 돼요. 제가 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수열수 추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뭐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기만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어져 있는 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들을 딱 봤을 때 연속하는 항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건너뛰면서 가는 건지, 즉 연속하는 걸로는 규칙이 없는 거예요. 건너뛰어 보니까 규칙이 있다. 그죠?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특수수열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응용수리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속력, 거리, 시간, 농도, 일회양, 점점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가장 메인 되는 거, 속력, 거리, 시간, 농도, 일회양.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한 농도를 들겠습니다. 왜냐면 이 농도는 비중이에요, 비중.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할 때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고 속력거리 시간은 그 실제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냐 그거는 좀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일회양 자체는 은근히 꽤 중요합니다. 이 일회양은 어느 직무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일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시계 문제가 왜 나오지 싶었거든요. 안 나올 것 같아도 응용 수리에 해당하니까 그래도 가르치자라는 생각으로 가르쳤었는데 시계 문제가 요즘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인데 예를 들어서 3752일 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년 6개월 후 뭐가 있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뭔가를 계산해갖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팁을 좀 파악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드렸는데, 기타라는 건 뭐냐면, 기타 등등이 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도 있어요.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파트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문제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나이 문제. 그 다음에 비율 계산 등등등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것을 좀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자료 해석이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괴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학습할 때 양질의 문제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문제는 좀 검수를 많이 거친 꼼꼼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체로 PSAT 문제가 그래요. PSAT 문제가 양질의 문제 일반적으로. 물론 되게 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참 쓰레기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쓰레기 같은 문제는 없다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는 지독한 계산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PSAT 문제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문제를 공부하셔라.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한 문제로 나오느냐 실제 시험에서
PSAT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SAT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PSAT 문제가 깔끔하니까 어떤 이제 문제를 쓸 때는 이 문제를 많이 쓰기는 해요. 자료 해석도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인트는 어떤 유형이냐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근데 확인이라는 것은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딱 보고 위에 표나 그래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확인의 형태고, 어렵지는 않은데 선택지가 모두 다 확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 1분 안에 못해요. 왜냐면 하나당 15초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읽잖아요. 읽고 표 가서 찾고 이게 15초 안에 힘들어요. 10초, 15초 안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으로만 구성되면 힘들다. 오히려 그럴 때는 계산이 낫습니다. 왜냐면 계산은 방법이 있어요. 빨리 하는 방법. 직접 계산 자체를 빨리 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A가 얼마다가 아니라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누가 가장 크지? 이런 것들이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들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 거야? 라고 물어보는 선택지의 형태, 추론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논리하고 자료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다시 좀 풀어갈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료 해석하고 언어 논리 OT를 통해서 뭐가 있는지 좀 봤고 실전 문제에서 또는 실전 이론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